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로마 교황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5년 만의 교황 방문이었는데요. 지난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군부대에서 또 상습적인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병사는 다름 아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습니다. 명량이 드디어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관객 수는 1,460만으로 한국 영화는 아바타에게 내줬던 역대 흥행 기록을 5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현우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부터 18일간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인 그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청빈한 생활이 삶의 철학이 됐는데요. 대교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를 이끄는 자리에 올라서도 이동할 때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항상 불우한 이웃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즉위 직후 역대 교황들이 교황 관저에 머물던 110년 바티칸 관행을 깨며 관저 대신 교황 선거, 콘클라베를 위해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성녀 마르타의 집을 거처로 정할 만큼 소박하고 겸손한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12월 교황 즉위 후 맞은 첫 생일 아침상에 동유럽 출신 노숙인 3명을 초청해 생일상을 함께 나눈 일화도 유명합니다.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프란치스코가 처음이고 아메리카 대륙 출신으로는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16일 프란치스코는 기자들과의 첫 회견에서 자신이 교황으로 사용할 새 이름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따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설명에 따르면 콘클라베 당시 개표가 진행되면서 당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클라우디오 후메스 추기경이 좋은 친구라며 계속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표가 3분의 2쯤 진행되었을 때 새 교황이 결정되었다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메스 추기경은 그에게 포옹과 입맞춤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왔던 그는 곧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사치와 교만, 허영심, 그리고 교회의 권력에 반대되는 가난의 개념을 기독교에 도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해줬는데요. 이 교황이 방한 기간 동안 수행한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 14일 오전 10시 16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교황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이날 공항에 나온 세월호 참사 유족 4명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이날 공항 환영 행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영접, 예포 발사 외에는 이렇다 할 특별 행사가 없었습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뒤 국산 소형차 소울을 타는 교황의 서민적인 행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을 자아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한 뒤 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정부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공항에 영접 나온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했던 교황은 청와대 연설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네, 첫날부터 익히 알려진 대로 이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준 교황이었는데요. 이튿날부터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방한 이틀째인 지난 15일 교황은 헬기가 아닌 KTX를 타고 대전을 찾았습니다. 교황만을 위해 특별 편성된 열차가 아니라 일반 열차였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던 100여 명의 시민은 교황의 모습이 보이자 환호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오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후 첫 대중 미사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사를 집전하기 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가족 1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교황의 파격도 이어졌습니다. 오픈카를 타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시민 사이에 아이가 보이면 차를 세우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이 탄 차는 8번이나 멈춰서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세종시 대전 가톨릭대에서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을 한 뒤 헬기를 타고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당진 솔매성지로 이동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생가에서 헌화와 묵상을 한 교황은 솔매성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해 6천여 명의 아시아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예수회 재단의 서강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방한 사흘째인 지난 16일에는 교황 방한 행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광화문 시복식이 열렸습니다. 교황은 이날 오전 한국 천주교 최대의 순교 성지인 소소문 순교 성지를 참배한 뒤 곧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오전 10시부터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시복식에 앞서 광화문 앞 재단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신자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교황은 차에서 내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고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씨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주변 도로에는 낮은 자의 편에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해온 교황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후에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쉼터인 충북 음선 꽃동네에 발걸음했습니다. 꽃동네에서 장애인들을 만난 교황은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올해 78세 고령인 교황은 50여 분 내내 선체로 장애 아동들의 공연을 관람했으며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장애 아동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방한 나흘째인 지난 17일 오전 궁정동 주한교황청 대사관에서는 특별한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교황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 씨는 교황과 똑같은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어 충남 서산시 해미 순교성지 성당으로 이동해 아시아 주교단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해미 읍성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평소 젊은이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교황은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폐막 미사 강론에서 성경 시편 9절을 인용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며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폐막 미사에는 청년대회 참석자 6천여 명과 천주교 신자,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해
교황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교황은 명동성당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을 향해 죄지은 형제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미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위로와 평화, 화해가 필요한 인사들이 초청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한국의 12개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형제들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환송 인사를 하고 대한항공기 편으로 로마 바티칸으로 떠났습니다. 네, 이 교황의 방한 행보에서는 이야기로만 듣던 이 파격의 운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철학이 아닌 생활로 실천돼야 한다는 덕목 또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권위를 내려놓고 이웃처럼 다가가는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있던 교황의 행보를 이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으로 나눠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아픔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나 하나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잊혀져 가던 문제들.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한국 사회의 아픔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고 지난 16일에는 음성 꽃동네에 가서 장애 아동들을 만나 안아주고 축복했습니다. 지난 17일 명동성당 미사에는 한국 사회의 상처로 대표되는 위안부 할머니들,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거주민, 쌍용차 해고자 등을 초청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입국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난 15일에는 3종 기도를 통해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 조남한 인간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도록 간청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은 정작 우리 스스로가 외면한 우리들의 문제를 놓치지 말고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생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평화와 우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엄청난 물질적 번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과 외로움, 남모를 절망감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황은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돌아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방한 중에 교황은 유독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오감 중 두 번째 감각인 청각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교황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34일간의 단식 중인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황은 퍼레이드 차량에서 내려 김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김 씨의 손을 움켜쥔 채 그윽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교황의 손 위에 이마를 맞대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김 씨의 호소를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이 담긴 편지까지 받아들고 한참이나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교황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충남 당진 솔매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화답했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담긴 뮤지컬 돌아온 탕자가 공연될 때는 직접 무대 위에 앉아 청년들과 호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방문한 충북 음성군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선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같은 교황의 행보는 약자들의 외침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정치권의 정쟁 속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 때 청년 실업과 장애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공허하게 울려 퍼질 때 교황은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외침을 듣고 아픔을 공감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교황의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오감 중 세 번째, 후각으로 본 교황의 행보는 어땠나요? 네, 교황청의 공식 일간지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의 전문 취재기자인 CM 그리말디는 교황의 최고 어록으로 사제는 양 같은 냄새가 나야 한다를 꼽았습니다. 그리말디는 사제를 목동이라 생각하면 목동에게는 양 냄새가 나야 한다는 뜻이라며 서민 삶에 다가가서 살냄새를 맡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의 주교이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인 교황은 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교황은 지난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 한국 수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빈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망친다며 수도 생활의 청빈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서강대학교 사제관을 방문한 교황은 한국 관부 예수의 신부 및 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제가 아니라 사목자가 되어야 한다며 보통의 사목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목자가 되달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국 교회가 번영했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한가운데 살고 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전들이 제기된다며 사목자들이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과 격이 없는 태도로 만났습니다. 반면 기득권인 세속화된 교회와 물질주의에 물든 성직자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과감한 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미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비행기 내에서 수행원들과 같은 기내식을 먹고 또 교황청 대사관에서는 이 대사관 직원 식당에 평소 식단대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교황은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수행원들과 같은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교황 방한위원회 대변인인 허경엽 신부는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교황께서는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청년들과의 식사와 주교회의 외식을 제외하고는 교황청 대사관에서 대사관의 평소 식단대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세속적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교황의 언행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교황의 77번째 생일에는 성 베드로 성당 인근 노숙자들을 초대해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는 교회의 풍요한 유산인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한 강론과 교리 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라는 사도시대의 이상은 여러분 나라의 첫 신앙 공동체에서 그 생생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사를 통해 하루 3번 표현되는 교황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고통을 나누기 위해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는 비카톨릭 신자들까지도 자발적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교황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무게감을 갖고 감동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방한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이 방한 기간 중에 만난 환영단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교황은 지난 14일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뒤 가는 곳마다 만난 환영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뿐만 아니라 교황을 만나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부여잡고 이마에 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교황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연대를 이뤘습니다. 교황은 16일 꽃동네를 방문해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루는 구체적인 연대로 드러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팀과 방호벽을 넘어 손을 뻗는 사람들을 만나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황은 15일 솔메성지에서 모두가 평화와 우정을 나누며 장벽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교황이 한국 방문을 통해 꾸준히 전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세상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라고 말해온 것처럼 교황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방호벽과 교황직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듬으며 축복했습니다. 이런 교황의 행보 덕에 방한 기간 동안 비천주교도들이 가진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는 이 인간미와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머 감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농담에서도 교황의 소탈하고 친근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4천여 명의 수도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애초 저녁 기도를 한국어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늦춰지면서 기도를 생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 이어지는 강론을 위해 미리 준비한 원고에는 기도를 한 것으로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황은 이 저녁 기도를 바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부를 뻔했습니다라며 재치 있게 원고를 바꿔 읽었습니다. 교황의 농담에 강당 안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시아 청년들을 향한 즉흥 연설에서도 교황은 유머를 잊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제 친구가 젊은이들에게는 종이를 보고 연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영어 실력은 좋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라고 말하며 교황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년들에게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평소 농담과 즉흥 연설을 즐기는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해 3월 선출된 직후 투표에 참여한 추기경들을 만나 나를 뽑은 당신들을 하느님이 용서하기리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대중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려는 교황의 자세는 신자들과 셀카 찍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최고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사하는 유머는 권위의식을 버렸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빛납니다. 군 복무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의 가해자로 17일 확인됐습니다. 군 현병대 조사 결과 남모상병은 후임인 A1병이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발을 차거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턱과 배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상병은 또 다른 후임 병사를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상병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성추행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병영 내 폭행 등 악습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전부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 복무 중인 자신의 큰아들의 군대 내 후임병 강혹행위와 성추행에 대해 지난 17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또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지사는 특히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와 관련한 군의 통보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13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로부터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언론에 보도됐고 가해 병사가 남 지사의 아들인 것은 지난 17일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의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추행 혐의와 관련 군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지도층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지사의 아들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추방하자고 외치는 군내 폭력행위에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아버지인 남 지사가 사과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지사는 앞서 이날 자신의 아들이 가혹행위 등에 가담한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SNS를 통해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이어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지사가 최근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 이번 사건과 맞물려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칼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5일 한 일간지는 아들들이 군에서 맞지 않는지 걱정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남경필 지사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칼럼에서 남 지사는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인용한 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선친의 마음을 짐작이나마 했다며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남 지사는 아들 둘을 군에 보내놓고 선임 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라며 며칠 전 휴가 나온 둘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은 17일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 상병이 중부전선 가혹행위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남 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첫째 아들의 가혹행위 혐의를 통보받은 날이 지난 1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첫째 아들의 입건 사실을 알고도 지난 15일 칼럼을 기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칼럼의 기고 날짜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가 이 글을 보낸 건 첫째 아들의 가혹행위 혐의를 통보받기 전인 지난 12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칼럼에서 병장이 돼서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닐지에서의 병장은 남 지사의 첫째 아들이 아닌 차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남지사 측의 해명에도 아들의 입건 사실을 13일에 알고도 칼럼 기고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경솔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난 18일 군복무 중인 남지사의 아들이 후임병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남지사의 아들이나 아들의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지사의 행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평범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남지사가 모 일간지에 군 문제 관련 아들을 걱정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것을 지적하며 신문기고 시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13일 장남의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 이후인 15일 일간지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장남의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지사의 장남의 폭행, 성추행 사건은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발생한 특권층 자녀에 의한 폭행 사건이란 점에서 더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여성위원회는 군대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군사법제도 개혁 등에 앞장설 것이며 가혹행위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남이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지사가 SNS에 음주 글까지 올린 것도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의 가혹행위 혐의를 통보받은 뒤 일간지에 아들을 언급한 기고문을 게재한 데 이어 SNS에 음주글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져 기자회견까지 열고 공식 사과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 나해석 거리에서 호프 한잔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분위기도 짱입니다. 아이스케이크 파는 훈남 기타리스트가 분위기 업시키고 있네요. 나해석 거리에서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 지사는 또 같은 날 모 중앙일간지에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시를 소개한 뒤 두 아들을 군에 보낸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들 둘을 군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 매는 맞지 않은지 전전긍긍했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시기입니다. 지난 15일이면 남 지사가 아들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 사실을 헌병대로부터 통보받은 지 이틀이 지난 후입니다. 지난 17일 두 차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네티즌들은 남경필 경기지사 기고문에 이어 SNS에 음주글이라니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는군요. 남경필 지사 아들이 가혹행위 당사자라는 걸 통보받고도 저런 글을 올리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 군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정치인들이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녀 발언에 치명타를 입은 정치인이 있는 반면 덕을 톡톡히 보며 반전을 일으킨 정치인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정치적 장래를 가로막는 경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모 상병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군 헌병대 조사 결과 남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후임병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는 바지 지퍼 부위를 손등으로 치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아들을 대신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지사의 사과에도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은 남지사가 아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지사는 이번 아들 사건으로 인해 정치 인생에 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차기 대권 과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와 고승덕 전 서울교육감 후보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정치 인생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 아들인 정모군은 지난 4월 18일 자신의 SNS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이 아니겠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전 후보가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노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가 후발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추격하는 모습으로 역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타진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가 도출되는 상황에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낙마하면서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승덕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도 딸이 담긴 페이스북 글로 인해 곤혹을 치렀습니다. 고승덕 전처의 딸인 고희경 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며 서울시 교육감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식부터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고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선이 확실시됐던 고 후보는 결국 딸의 비난성 글로 선거 결과 3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아들 덕을 톡톡히 본 정치인입니다. 턱없이 낮았던 인지도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만년 3위였던 조 후보는 아들 덕에 6.4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일으키며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 교육감 차남 조성훈 씨는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우리 아버지를 나는 응원한다, 지지한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응원하는 조희연 후보의 아들이 올린 글은 다음 아고라뿐만 아니라 SNS 등에서 회자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 후보가 최대 이변을 일으키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은 아들의 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성호 배재대 교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가정정치를 잘해야 국가정치도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정에 소홀한 것은 정치인 본인 자신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물론 자식 농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으나 공직자로서 책임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도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경필 아들 파문과 관련해서는 남경필 지사는 향후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 자식 관리를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큰일을 도모함에 있어 아주 뼈아픈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명량이 드디어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관객 수는 1,460만으로 한국 영화는 아바타에게 내줬던 역대 흥행 기록을 5년 만에 되찾았는데요. 1,400만을 넘어 1,500만 관객까지 돌파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영화 명량이 1,5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만 집계에 따르면 명량은 지난 17일에 63만 4,147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명량의 누적 관객 수는 1,462만 2,638명, 5년간 역대 흥행 1위를 지킨 아바타의 최고 누적 관객 수를 개봉 18일 만에 꺾은 것입니다. 명량은 이 여세를 몰아 지난 17일 1,400만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명량은 개봉 17일 만에 1,024억 원의 매출을 올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과 1,000억 원의 매출이 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1,5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명량이 이제는 이 세계 시장을 노리며 해외 버전을 제작한다는 소식도 있죠. 네, 영화 명량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해외 버전으로 재탄생합니다. 명량 연출자 김한민 감독은 18일 다른 나라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관객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택한 새로운 버전인 셈입니다. 김 감독은 이를 세계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명량은 국내 상영 버전으로 8일 미국에서 개봉했고 15일에는 북미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등과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해외 개봉 때는 김 감독이 새로 작업하는 세계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 감독은 1,5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명량의 흥행 심드롬을 두고 이순신 장군을 이 시대와 소통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명량의 흥행 요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리더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줬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명량 열풍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명량의 열풍은 문화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순신의 경천 위지라는 것입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이 같은 현상을 과거 인물이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강력한 리더를 바라는 염원,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위인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때문이다. 거기에 무신인데도 지략까지 갖춘 보기 드문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와 군 가혹행위 사건 등을 겪으며 국민의 애국심이 옅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캐릭터다.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원빈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장은 사회 전반의 이순신 열풍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사태, 육군 28사단 장병 구타 사망 사건 등이 터진 총체적 난국에서 국민이 난세의 영웅 같은 리더를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고독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리더의 모습에서 국민이 애타게 찾던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본 것이라며 영화 명량이 흥행 돌풍을 일으킨 건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나라와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면모를 이순신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리더 찾기에 실패한 국민이 비록 작가가 만들어낸 이순신이지만 대리 만족이라도 하려는 듯 극장가로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라야 하고 그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흥행이 작품성이나 완성도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애국주의 마케팅의 승리다. 너무 직접적이라 불편하다. 해전만 남고 캐릭터는 죽었다는 평도 분명 일리는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던 세월호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이라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리더를 스크린에서라도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명량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최초로 1,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매출 또한 1,1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7일 기준으로 명량의 누적 매출액은
1,130억 원으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평균 수출 가격인 14,043달러를 기준으로 국산 자동차 약 7,600여 대를 판매한 규모입니다. 매출액 1,130억 원 가운데 부가세 10%와 영화 발전 기금 3%를 빼면 매출액은 약 980억 원입니다. 이를 극장과 투자 배급사가 50대 50으로 나누면 각각 약 490억 원씩을 챙기게 됩니다. 투자사 속에서 보면 명량의 총 제작비 190억 원과 배급 수수료 10%를 빼면 이익은 약 25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6대 4로 수익 배분을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와 산업은행, 대성창투 등 19개 투자사가 150억 원,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는 100억 원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CJ는 투자 및 배금을 맡았으므로 배급 비용과 투자 지분에 따른 이익을 함께 얻게 됩니다. 네, 티켓 판매만으로 1,000억 원의 매출을 넘겼다고 하죠. 네, 명량 이전에 관객 1,000만 명 이상을 모은 한국 영화는 9편입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 수입만으로 1,000억 원 매출을 넘은 영화는 명량이 처음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 901억 원, 괴물이 910억, 도둑들이 936억 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습니다. 향후 티켓 수입과 부가 판권, 해외 수출 등을 따져보면 명량의 수익은 한국 영화 사상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대로라면 관객 수 1,600만 명은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티켓 수익만도 1,3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명량을 제작한 제작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또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하죠. 네,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 픽처스는 김한민 감독이 세운 제작사입니다. 명량의 제작비는 약 190억 원으로 관객 650만 명을 넘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게 됩니다. 1,400만이 넘은 현재 제작비를 뽑은 것은 물론이고 빅스톤 픽처스는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한민 감독은 기본적인 감독 연출료뿐만 아니라 제작사로서 이익 배분을 받게 됐습니다. 주연 배우들도 역시 기본 개런티 외에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이므로 적잖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명량에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명량의 초대박 행진으로 관련 회사 또한 많은 양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명량의 해상 전투 장면은 61분으로 무려 1,300여 컷이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1,200컷이 컴퓨터 그래픽, 즉 CG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 가운데 실제 배는 단 4척이고 나머지는 모두 컴퓨터 그래픽의 결과물이며 울돌목의 회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량의 총 제작비 190억 원 가운데 CG에 들어간 제작비가 43억 원입니다. 이 CG를 맡은 업체는 매크로그래프사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연인원 150여 명이 참여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명량의 성공으로 매트로그래프사는 당분간 한국 CG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문형 비디오, 그러니까 이 VOD 수입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과 VOD 서비스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명량은 개봉 12일 기준 재관람률이 4.8%로 최고 기록 수준입니다. 이를 볼 때 VOD 서비스 등의 부가 판권 시장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지난해 IPTV와 디지털 케이블, 인터넷 VOD를 포함한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은 2,6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성장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명량의 열풍이 출판업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나요? 네, 명량의 열풍은 출판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영화를 소설로 옮긴 명량과 국내 첫 완역판 난중일기,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의 제국 등 이순신을 다룬 신간 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순신을 다룬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원래도 스테디셀러지만
명량 개봉 이후 판매량이 3배에서 4배가량 늘었습니다. 김탁환의 소설 불멸의 이순신은 지난달 재출간됐습니다. 대형 서점에는 이순신 관련 서적 진열대가 등장했습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7월 이순신 관련 서적 판매량은 1,705건으로 1년 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영화 개봉 전 작품을 바탕으로 한 소설 명량을 출판한 21세기 북스 역시 영화 개봉 전후로 달라진 독자들의 반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설 지필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김호경 작가가 맡았습니다. 21세기 북스 박정효 편집자는 출간 이틀째 2쇄에 들어갔고 영화 개봉 이후 3쇄 돌입, 현재 4쇄를 준비 중이다. 이런 건 최근 소설, 문학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상이 아니기에 내부적으로도 이순신 신드롬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스크린셀러를 넘어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된 역사 소설을 만들고자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나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고 내면의 고뇌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 부분이 영화와 다른 소설의 재미라는 평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386 세대인 김호경 작가는 성웅 이순신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 어려서는 인물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이번 소설 집필 과정에서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신으로서 훌륭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민도 많고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나라만을 생각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흥행에 대해 그는 일단 작품 자체가 재미있어서 보는 것 같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관객에게 극일 감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명량에 대적할 작품이 없기도 하고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믿고 극장을 찾는 관객도 많은 것으로 본다고 평했습니다. 이 명량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투자와 배급을 맡은 CJ그룹의 문화산업 투자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명량이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명량의 투자 및 배급을 맡은 CJ그룹의 문화산업 투자가 재계 안팎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년간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 투자를 진두지휘해왔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문화산업 투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영상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10억 원 늘어날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인, 고용 유발 개수가 문화산업은 12명으로 자동차 산업 7.2명, 반도체의 4.9명과 견줘 매우 높지만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적자를 오랫동안 감내해야 하고 불확실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량과 함께 앞서 지난해 중국 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350억 원의 매출을 거둔 이별 계약, 전 세계 26개국에서 개봉한 설국 열차란 빅히트작이 모두 CJ 작품이란 점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영화 산업계나 재계에서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도 모두 손을 뗐던 영화 배급 및 비디오 등 재판매 시장에서 침체기를 버텨가며 투자해온 이 회장의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CJ는 모든 기업들이 철수한 영화 산업에서 1조 5천억 원의 이상을 투자해왔다며 최소한 20년 이상 중국을 앞설 산업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밖에 없다. 문화산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온 이가 이 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개관식 때 문화산업이 철강, 조선, 반도체를 이어 우리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며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이상 높아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적자 누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영화 산업을 그룹 차원에서 접을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회장의 의지 덕분에 지속할 수 있었다면서 영화 명량의 흥행과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을 동시에 보면서 그룹 임직원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지난 주말 또 한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진앙의 깊이가 비교적 얕아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도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이 스촨성이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라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